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또 두 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안도감이 진하게 들고요. 앞으로 뭐 새로운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바랬던 사회 대개혁을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정과 또 개혁 행정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 순천 YMCA뿐만 아니라 여수 YMCA도 6월 3일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하고 모의 투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청소년들의 모의 투표도 독려한 것도 있지만 그때 만난 시민들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대통령 선거 지난 6월 3일날 끝나고 나면 뭐 하실래요부터 어떤 뭐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겨울 내내 또 봄 내내 광장을 지켰던 공간에서 저희가 청소년 모의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또 말도 걸어주신 분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얼굴이 좀 시커멓게 탄 것도 그날 대학표체 거리에서 청소년들하고 모의 투표하면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거, 어른들이 바라는 거 막 이것저것 뭐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좀 푹 젖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새벽 4시까지 지켜보면서 이거 다음날 순천 YMCA 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직원들하고. 왜요? 왠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총장님께서요? 예. 더 좋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괜히 제가 대통령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건 어떤 기분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동화된 것 같죠. 동화된 것 같은. 물론 특정한 후보가 아니라 일단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큰 허들을 하나 넘은 느낌이어가지고 거기서는 좀 안도감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모의 투표 이야기 잠시 후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요.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가슴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이 두 번째로 박힌 역사가 또 아닐 수 없는데요.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대선의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또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과감하게 전 정부의 과오를 개선하면서도 통합의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훨씬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6.3 조기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 좀 거창하게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청소년 모의투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분께서 청소년들은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정당보다는 좀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모의투표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요. 인물 중심으로 뽑았더라고요. 근데 인물이 중심이 뭐냐는 것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 중심론하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죠. 네, 이번 2025년도 청소년이 직접 뽑은 21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투표는 전국적으로 17,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예. 중고등학생이고요. 여수에서는 2,560명 정도가 여수에서는 참여를 했는데 예.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수 YMCA 역시 엄청난 저력입니다. 사전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대선 후보자들의 청소년 정책이나 공약들을 올려놓고요.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걸 보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어른들 투표하고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투표소 있고 네네네. 기표소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되었는데요. 예. 51.6%였습니다. 오. 가반이 안 되는데 청소년들은 51.6%로 이재명 후보를 뽑았고요. 예. 2위가 뜻밖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9.56%를 얻어서 2위가 됐고 이게 전국 결과인 거죠? 네, 청소년 예. 모의투표의 전국 예. 결과입니다. 뭐 이준석 후보가 현실적으로 8% 정도인데 청소년들이 20%에 가까운 투표를 해줬고 3위는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국민의힘. 예. 근데 실제로 41%가 나왔는데
19%가 안 되는 18% 정도만 뽑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1%가 아니었잖아요. 어른들 투표에서는. 예. 성인 투표에서는 실제로 1%가 안 됐는데 무려 3.79, 3.8% 정도를 청소년들은 뽑아줬으니까 실제 대선 결과하고는 다른 행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청소년들은 결론을 이야기했더만 나름대로 젊고 잘생기고 하는 그런 인물론을 잘생기고,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투표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 활동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도 예? 결과가 의외였으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되냐더만 총장님 요즘 아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젊고 잘생기고 학력이 좋고 똑똑하다 그러면 마음이 갑니다. 그런 쪽으로 인물론을 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정당을 그래도 반영하죠. 이준석이 1등은 아니잖아요. 1등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실제랑 차이가 꽤 납니다. 네. 어른들 투표랑 봤을 아니 때. 근데 사실상 20대 투표에서는 이준석 씨가 그 출구조사에서는 1등이었잖아요. 가장 높은. 근데 투표인 것으로 일정하게 보면. 정당도 청소년들은 바라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특히 이제 어른들 투표에서 지역별 성향 투표를 봤잖아요. 예. 영남 전체는 국민의힘을 뽑았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청소년 모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긴 곳은 경북하고 대구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영남 지역은 예. 대구 경북을 제한 모든 지역은 청소년들 모의 투표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청소년 모의 투표 성향을 보면 이준석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은 영남 지역 모두하고 세종 서울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중심으로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이긴 거예요. 영남 전체와 세종하고 서울특별시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이겼고 나머지 나머지는 지역에서는 다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2위를 후보한테도 차지했어요.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의 투표 성향과 청소년들의 투표 성향은 약간 달랐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아마 정당을 반영하되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라든가 여기에 적극적 투표하는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인들 20대의 투표성을 좀 받아가는 측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지금 뭐 청소년 모의 투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투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모의 투표는 전국의 YMCA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모의 투표이기 때문에 뭐 본 투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고 이 분석도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뭐 김대희 사무총장님 그 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는 좀 김대희 총장님 좀 약간 좀 결이 좀 다른데 우선 순천은 몇 명 네, 참여했나요? 순천은 여수는 2,000명 참여했는데 순천은 303명 참여했습니다. 목소리가 303명. 작아지시는. 네, 네, 네. 여수는 뭐 자, 학교까지 어쨌든. 막 들어가고 그래서 부러워 자, 죽겠습니다. 총평. 그러나 예. 의미 있는 표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고 전체에서는 51%였는데 예. 그 순천에서는 거의 뭐 65% 가까이 득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등이 여전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였죠. 그다음에 3등이 김문수 후보였는데 두 사람의 표 차이는 3표 차이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전체 3.79% 나왔잖아요. 예. 청소년들은 그래도 민주노동당에서 내걸고 있는 정책을 상당히 유심히 보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제가 그 피부로 느끼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0% 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감하셨을 예. 때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순천에서 한 15% 정도 나왔는데요. 네, 아마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년들은 이준석이 진보인지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말도 잘하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가운데서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약간 조금 중첩되어 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랄까 이준석 김문수 후보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여전히 청소년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아마 지난 겨울 봄 그 비상계엄과 내란 경험에서 청소년들이 광장으로 많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예. 미쳤다라고 보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청소년들의 모의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결과가 뭐 청소년들의 정치, 민주시민 의식 교육에 대한 방향도 앞으로 좀 제시가 됐다라고 보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기본 성인들은 기존 방송사나 정통 언론사의 정식적인 뉴스 내용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SNS에 많이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그 말은 또래 집단 뭐냐면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토론회 과정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여성 비하라든가 뭐 성비하적인 용어 내용들은 아이들은 잘 몰랐던 경향성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랬을까요?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이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좀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아마 그렇지만 않아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건 우리나라 알겠습니다. 교육이 우리나라 모든 초중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이잖아요. 너는 도덕의 윤리를 떠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암묵적 흐름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나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네네. 거군요.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용어는요. 물론 이제 이거 청소년 활동가들의 과의 뭐 논의 속에서 나오는 막걸리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언어는 굉장히 욕설이 난무하고 상호 뭐랄까 뭐 알겠습니다. 인권적 문제도 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아마 정제되고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석준 선생님 짧게요. 예. 네, 뭐 어쨌든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현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 중심의 이제 정치 행위자 중심의 교육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모의 투표를 하면서 저희가 청소년들과 느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김대 총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인물, 태도, 소통 방식, 시대 정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민주시민 교육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방식이 모의 투표로 나타나긴 했지만 교실 안에서도 교실 밖에서도 이런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현장에서라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후퇴한 각 분야를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두 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지금 가장 해결 시급한 사회적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먼저 김석 총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번 대통령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그 성격 뭐냐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시민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예. 이런 것들을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실체를 좀 밝혀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실 규명이 일단은 제일 먼저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관련된 사회 대개혁의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회 대개혁의 요구가 이번 광장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아마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1번 가장 중요한 예. 것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빠르게, 그리고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알려낼 수 있기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건 대통령 혼자 못하기 때문에 뭐 오늘 뭐 그 곳곳에서 국회에서 지금 뭐 관련된 법이랄지 제도를 좀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희 총장님. 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범죄가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번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여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과 관련되어서 국론이 찬반으로 극렬하게
분열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진상 규명을 빨리 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예. 국론 분열을 통합으로 만드는 최우선 길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뭐 사회적 혼란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신속하게 진상 규명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행히 지난 4일 날 대통령의 첫 업무가 비상경제 대응 TF팀이었잖아요. 지금 완전 극심한 경제 불안과 또 민생 회복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최우선 실천 과제로 삼아내는 것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든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그렇죠? 직장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하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 만들기 위한 이런 사회적 과제들을 풀어내는 데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흐뭇한 미소를 아니 짓고 김대중님 청와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훌륭한. 예, 저 어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요. 두 분 공통적으로 첫 번째 사회적 과제는 내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 회복, 또 세 번째는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한반도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시급한 사회적 과제 잠깐 짚어봤고, 한편 대선 바로 전날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바로 그 태안 화력에서요, 50대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김석 총장님. 일단 같은 장소에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노동 정책이 구조적으로 조금 어떤 실패 또는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근본적으로 노동 구조의 개혁이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시 체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가 위험의 외주와 금지와 관련된 법제화를 되게 많이 요구해 왔거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사고들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예방의 조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이 좀 확산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잖아요. 이 문제가 차별과, 그러니까 이 김대중 총장님도 두 번째 요소로 경제와 뭐 이거 안정이었는데, 근데 그 앞에 꼭 붙어야 되는 것은 차별 없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회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내줘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하고, 이병국 대통령이 실용적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조금 평가를 받더라고요. 실용적인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자꾸 헷갈리네요.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직 입에 저도 잘 안 붙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실용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과 이걸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네요. 예, 김대희 총장님.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노동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수의 정규직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리고 임금의 차별, 노동 시간의 차별,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이 노동에 녹여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 상권 자체가 사실상 허물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의 생명과 어떻든 생존,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 노동이 자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뭐 사회적 차별,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받더라도 경제의 문제, 한 가정의 생존이 걸려 있고 개인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는 노동에서만큼은 정상화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면 정책화 시키는 것이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제가 좀 해야 보기에는 될까요? 특수 노동자라든가 예.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회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예. 뭐 개인 사업자로 봐버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이, 연령에 대한 차이. 20대는 월급이 적어도 된다. 뭐 50대는 월급이 많아야 된다. 이건 택도 아닌 논리를 가지고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동일 노동, 동일 노동, 그 동일 조건 속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별은 2배, 3배 나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만 산업재해의 대상이 된 안전의 문제에만 노출되는 이런 측면들을 노동기본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 법제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건 대화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안에서 대화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특히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었지만 거의 노사민정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과의 대화의 물꼬를 열고 노사민정
회의를 회복하는 것이 일단 제일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차별을 없애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는 점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의정 갈등 이야기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대 정원의 합리화, 또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공약을 했는데 갈등의 내용이나 과정을 봤을 때 좀 대안이 어떻다고 보세요? 소극적이진 않다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는 이 문제를 일부러 안 꺼낸 네, 거라고 안 보세요? 꺼낸 측면이 좀 있다. 현실적으로 되고 나면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2,000명 증원. 네,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대학도 그렇고요. 어로인도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 방법이 아니라 어떻든 공론화위원회의 근거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풀겠다. 어로인들하고. 어로인은 어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국민은 어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잖아요. 예. 그럼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공론화 과정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수기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내겠다. 근데 결국은 의대를 증원을 하는 건 사실인 거고요. 하지만 일시적 2,000명이 아니라 시간을 두되 점차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그 교육부 장관이 누가 해야에 따라서 이 문제는 주로 핵심이 있을 거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 정부처럼 오히려 이런 어로 정책이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안 갈 거다. 무엇든 약간은 늦더라도 이걸 서로 동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전남하고 인천처럼 지역 의대를 신설하거나 공공의료 사관학교가 필요한 필수 의료 인력들 또 의료 서비스에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결국은 의료 정책 특히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신설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실제로 민주당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남 지역은 새롭게 지역 의대 문제든 공공의료 사관학교든 나름대로 공공의료 측면 속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좀 봅니다. 국립의대도 같은 네네. 일환에서 네. 예. 저는 이제 의정 갈등만 좀 놓고 본다면 예. 이제 과연 이게 의정 갈등인가 아니면 의료 독점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건가라고 하는 이 갈등의 본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갈등의 생각해요. 본질이요? 네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계속 그 의정 대화를 계속 해왔었고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그 비과학적으로 2,000명을 제시를 했죠. 근데 본질은 그런 거잖아요. 의사가 필요해요. 지금 의사가 부족하기 예. 때문에. 근데 이것을 누가 의사 단체들과 또는 모든 의사 단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회적으로 눈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본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공론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예. 책임을 좀 전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에다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의 일정 부분 좀 책임을 미온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바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보다 본질적 계획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들과 대화는 하되 예. 기본적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이 모두가 요구한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정부에서 계속 치고 나가면서 지역 의사제랄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관련된 문제를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좀 더 그 의료 독점 구조를 좀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대화를 해야 될 일을 좀 구분해가지고 뭔가 먼저 로드맵을 먼저 만들어 놓은 가운데서 이 로드맵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를 공론화위원회에 던지면서 좀 더 이렇게 로드맵을 곡선으로 갈 건 곡선으로 가고 직선으로 갈 건 직선으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될 텐데 예. 저는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의사 단체들로부터의 어떤 기득권과 충분한 대화가 한다고 하겠지만 갈등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좀 미리 예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새로운 공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굉장히 뭐 사명보다는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갈등을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단 제 우선 과제이지 않나라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의대 설립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는 좀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극우 성향 민간단체 리박스쿨의 초등 역사 왜곡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역사 왜곡과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이것에 대한 정상화 방안 또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역사 바로기 세우기라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망가진 왜곡된 친일적이고 왜곡된 역사관 속에서 역사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모든 장들인 뉴라이트라든가 친일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상화 문제 예. 그리고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사건처럼 예. 기존에 우리가 누구나 다 진상규명을 해야 진실규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왜곡된 역사관인 사람들을 앉혀서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더 뭐 소금을 죽음을 뿌리는 선사할 역으로. 정도로 가혹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항일 독립운동들 또 일제강점기에 그 동원되었던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리고 강제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저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우리 역사는 더욱더 후퇴되고 참담한 내용으로 갈 거라고 좀 보는 거고 그래서 교육의 정상화, 이 사회 역사의 정상화, 국가의 정체성의 정상화로 돌아가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석 총장님.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전 리박 스쿨만 딱 집중해서 놓고 보면 그 이름부터가 조금 저는 리박. 예. 그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대안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초등학교 대안교육 평화학교를 순천에서 저희가 순천 YMC가 만들어본 경험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안교육입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미화, 유신체제 찬양 등은 역사적 허위 사실을 초등학생들이 주입한 거거든요.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떠나서 이 리박 스쿨이 어느 정도까지의 전방위적으로 됐는지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교육 과정 내에서의 방과후 학교랄지 그다음 교육 과정 내에 이런 역사적 허위 사실을 주입하기 위한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까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그건 역사관이 아니라 역사적 허위 사실을 주입하는 문제에 대한 굉장히 좀 그 강력한 처벌과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예. 예. 마지막으로 6.3 조기 대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0초씩 듣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저는 어떻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단계 높은 고난이도의 수준에서 다시 한 번 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는 펼쳐졌다 보거든요. 예. 난파된 높은 파도에 난파된 배가 있는데 어리숙한 선장이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유능한 선장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파고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의 희망들을 우리 유권자, 국민 주권자인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도 함께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마당만 정부가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해법과 대책은 나올 거라 봅니다. 난파된 배를 다시 이제 띄울 수 있게. 어쩜 이렇게 말씀이 오늘따라 예. 너무 멋있습니다. 저에게도 물으실 거죠? 그냥 끝낼까요? 아니 저 이야기해야 돼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항쟁이 어떤 보면 완성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걸맞게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순천 지역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곳이 순천 YMCA입니다. 6월 13일 날 오전 11시에 이것을 기념하는 표지적 제막식이 있거든요. 예. 당시 1987년 6월 항쟁을 순천 시청 앞에서 모였던 5만 명의 시민 여러분 6월 13일 날 11시 제막식에 모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야 되겠네요. 네, 그 자리에 꼭 오셔야 있었으니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김대희 총장님 꼭 오셔야 듣겠습니다. 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6.3 조기 대선이 남긴 과제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